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광주의 영락공원에서 오토바이 동호회 실화괴담. 아마 때는 2008년 6월쯤이나 되었을 겁니다. 저는 4월에 스쿠터를 하나 샀죠. 이런저런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터라 광주에 있는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6월쯤 되었을 때 동호회에서 한바리를 가기로 하고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모였죠. 그리고 저희의 목적지는 영락공원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영락공원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외곽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놓은 곳이지요. 그리고 묘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는 영락공원이라고 또 다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영락공원은 돈만 내면 아무나 안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묘지지요. 하지만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터라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영락공원 꼭대기까지 길이 있는데 밤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멋집니다. 그래서 저희 동호회에서는 그곳으로 야간 라이딩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영락공원으로 야간 라이딩을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동호회 회원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도 그런 게 5월이면 날씨도 어느 정도 풀려서 오토바이 타기 아주 좋습니다. 평소 몇 대밖에 안 모였는데 그날은 15대나 모였죠. 완전 큰 무리였습니다. 대단했죠. 물론 이런 정식적인 오토바이 동호회는 폭주족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신호도 준수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탑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락공원에 도착했고 저희는 영락공원 꼭대기를 향했습니다. 그 길은 묘지 한가운데 나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로 자동차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산을 가로지르며 올라가는 길인 터라 경사가 상당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스쿠터 비너스로는 올라가기 벅찰 정도의 경사입니다. 또 올라가는 길 양옆으로는 공동묘지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싹하죠. 정상에 다 도착한 우리는 모두들 오토바이의 라이트를 껐습니다. 주위에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터라 오토바이 라이트를 끄게 되면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이게 되죠. 그리고 모두들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동호회 운영자 형이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전에 활동하시던 지금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없는 동호회 회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전에 그 회원분이 계실 때 7명 정도에서 영락공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회원분이 계속 영락공원에는 가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영자 형이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락공원에 올라가서 있는데 계속 그분의 표정이 안 좋더랍니다. 연신 담배를 피우는데 초조해 보이는 표정이었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봐도 대답도 없이 그냥 담배만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너무 불안해하길래 그냥 내려와서 전남대학교 후문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때 대답해 주더라고 합니다. 내려와서 그 동호회 회원분이 입을 열었다고 하네요. 사실 그 동호회 회원분이 신기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부모님이 무당이라고 하셨다네요. 그 때문인지 자기 자신도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묘지 같은 곳에는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터라 처음에 가기 싫다고 했는데 다들 가자고 하는 터라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영락공원에 가보니 엄청 많은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영락공원의 입구는 귀신들의 충장로라고 불릴 만큼 많은 귀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귀신과 눈이 마주치면 귀신이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신다고 하더랍니다. 또 귀신들은 오토바이나 자동차 라이트 같은 불빛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귀신들은 그렇게 오토바이들이 우르르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모여든다고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낀 운영자 형이 그럼 왜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도 없이 계속 담배만 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동호회 분 말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멀리 할아버지 귀신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답니다.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터라 그냥 멀리 봤는데 잘못해서 그 할아버지 귀신과 눈이 마주쳤다네요. 당황한 동호회 분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한 터라 고개를 살짝 돌려서 다시 그쪽을 봤는데
멀리 있던 그 할아버지 귀신이 어느새 자기 코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할아버지 귀신이 너 나 봤지? 너 나 봤지?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에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걸 또 아는 터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며 계속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귀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담배만 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그 동호회 분의 소식이 잠잠했었다고 말하면서 동호회 형이 무서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동호회 회원분들은 오싹해하면서 막 지금 주위에 귀신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곤 했습니다. 몇몇 여자 회원분들은 무섭다고 빨리 내려가자고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 내려가서 영락공원 입구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기로 하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사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 오토바이 타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도로 위에 있는 물과 모래입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물이나 모래가 있는 도로를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10중 8구 넘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젖은 도로나 모래 같은 것들이 깔려있는 도로에서는 엄청 주의하면서 타야 하죠. 그런데 분명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던 길에 엄청나게 많은 모래와 흙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또 경사가 심해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서는 내려갈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와서 일부러 뿌리고 갔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누군가 왔다면 위에서 다 보이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맨 앞에 가던 운영자 형이 미처 모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넘어졌습니다. 뒤에 따라가던 동호회 회원들은 놀란 나머지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잇따라 넘어졌죠. 다행히 저는 발을 딛고 브레이크를 잡았던 터라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15대 중 7대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는 사람이 없었고 오토바이도 크게 망가진 것은 없었던 터라 오토바이를 끌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하기로 한 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찍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저희 동호회는 다시는 영락공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분명 올라갈 때 모래가 깔려 있었다면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깨끗했던 도로가 내려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모래들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또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고는 할 수 없는 게 불과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사건의 원인은 모른 채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면서 혀를 예두론합니다. 절대 공동묘지 같은 곳에서는 장난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이 사건도 귀신들의 장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낚시. 오랫동안 찾아낸 끝에 가입한 낚시 카페에서 알게 된 낚시소년. 하지만 실제로 만난 낚시소년은 아이디와는 정반대의 외모. 29살인 나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 웃음 지을 때마다 보이는 눈과의 주름과 흘러덩 벗어진 이마, 그리고 불룩한 아랫배를 보면 영락 없는 40대 중후반의 아저씨인데 나와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낚시도 같이 하고 기분 좋네요. 아참, 낚시는 처음이라고 하셨죠? 제가 오늘 밤낚시의 진정한 재미를 알려드릴게요. 영태 씨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흥얼대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낚시 초보인 나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낚시 이야기를 낚시터로 가는 내내 해댔다. 덕분에 용태 씨가 운전하는 차는 과속과 더불어 간간히 신호 위반도 했다. 한적한 곳이라 그런지 단속이 없고 차도 별로 없어서 다행이었지. 사고가 여러 번 날 뻔했다. 그래도 꽤나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을 만났네요. 원래 다른 카페 회원들이랑 만나려면 제가 많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상호 씨는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처음으로 용태 씨가 내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 예, 이 근처에 살아요. 오, 근처에 사는 회원은 처음이에요. 근데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 말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 부럽네요. 고정수입과 칼퇴근. 저녁 때 시간 남으시면 낚시하기 딱 좋죠. 근처에 좋은 저수지도 있겠다. 용태 씨가 너무 공무원을 치켜 세우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다.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인데 공무원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죠. 어떤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고정 수입이라는 점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색함을 무마하기 위한 수다가 오고 가는 사이에 차는 어느덧 우리가 밤낚시를 하게 될 저수지에 도착했다. 영태 씨는 낚시터에 도착하자마자 뒤 트렁크를 열고는 낚싯대, 낚시받침대, 작은 의자, 망등 낚시용품들을 꺼내었다. 나 역시 트렁크에 놓아두었던 낚시용품들을 꺼냈다. 물론 모두 아는 분께 빌린 것이었다. 오, 초보자치고는 꽤 괜찮은 낚싯대를 쓰시네요. 영태 씨는 내가 꺼낸 낚싯대를 손에 쥐어보며 말했다. 아, 아는 분께 급하게 빌린 겁니다. 굉장히 친한가 봐요. 원래 낚싯대 잘 안 빌려주는데. 워낙 급했거든요. 낚시 가방에 용품 등을 넣고 터로하는 길에 간판 하나가 보였다. 개통저수지. 개통저수지라면 요번에. 예, 맞아요. 시체가 발견된 곳이죠. 그래서 근래에 사람들이 없어요. 아직 범인이 안 잡혀서 위험해서 안 오나 봐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없으면 조용한 게 더 좋더라고요. 영태 씨는 잽싸게 내 말을 끊고 설명을 했다. 범인이 누군지 거의 알아냈다고 하는데. 예, 경찰들이 수사망을 좁혔다니 곧 잡히겠죠? 네,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영태 씨는 사람이 없어서 꽤나 좋은 포인트를 차지했다며 좋아했다. 나야 뭐 초보자다 보니까 좋은 포인트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지만 조용한 물가에 앉아서 자연을 감상하는 기분은 꽤나 좋았다. 물론 용태 씨의 말대로 저수지에 두 사람 정도밖에 없어서 더욱 조용한 탓에 좋았던 것 같다.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용태 씨는 자신이 가져온 떡밥을 내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 상호 씨, 낚시에선 떡밥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특별히 만든 떡밥이에요. 제조할 때 배분이 잘 돼서 적당한 위치에 떡밥이 풀려. 잡어 말고 대어들이 잘 낚일 거예요. 오늘 이걸로 대박 큰 놈으로 한번 낚아봅시다. 영태 씨는 내게 친절히 설명했지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고 무엇보다 나는 떡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떡밥을 준비한 용태 씨는 낚싯대를 만지작거렸다. 역시나 기분이 좋은지 용태 씨의 코에서는 콧노래가 끊이질 않았다. 준비 과정 하나하나가 즐거우신가 봐요. 나 역시 내 낚싯대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에 그냥 만지기만 했다. 그럼요, 제 취미인데. 게다가 오늘은 옆에 상호 씨도 있고 대박을 낚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용태 씨하고는 다르게 저한테는 이 낚시가 일이네요. 사실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된 것도 다 일 때문이에요. 이런 죄송해요. 제가 가르쳐 준다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네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나저나 직장 상사가 낚시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었다. 그저 나는 언제쯤 신호가 올지 기다릴 뿐이었다. 그 사이에 용태 씨는 꽤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우와, 많이 잡으셨네요. 아니요, 이 정도는 잡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더 큰 놈을 낚을 거니까. 더 낚다가 고생만 할 것 같은데요. 한 마리도 못 낚은 나는 괜히 심술을 부렸다. 아니에요. 오늘은 분명히 대박을 건질 겁니다. 완전히 깜깜해졌을 무렵 배가 고파졌는지 영태 씨는 라면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적거렸다. 이런, 라면을 안 가져왔네요. 좀만 가면 근처에서 라면 살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서 제 낚싯대에 물린 거도 좀 봐주고요. 네.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수상한 사람 조심하세요. 영태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랜턴 하나를 들고 라면을 사러 갔다. 밤하늘과 낚싯대를 번갈아 보며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검은 모자를 쓴 아저씨 하나가 내 곁으로 왔다. 안녕하세요. 근데 위험한데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 아저씨는 근처에서 자리를 잡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아, 일행은 라면 사러 갔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인데 겁도 안 나세요? 그럼 아저씨는요? 겁 안 나요? 저야 자주 오니까 괜찮은데 그쪽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저는 처음이에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왔죠. 아, 그래요? 근데 저기 뭐 걸린 것 같은데. 아저씨는 용태 씨의 낚싯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저씨에게 무작정 도움을 청했다. 아이고, 완전 초보인가 보네요.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능숙하게 낚싯대를 집어 올렸다. 어이구, 이거 큰 놈인가 본데 좀 도와줘요. 나는 기대감에 아저씨 옆으로 다가가서 아저씨를 도왔다.
있는 힘껏 들어 올리자 거대한 무언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퉁퉁 불어 터지려고 하는 사람의 시체였다. 나는 놀라서 손에 힘을 뺐다. 그러자 시체가 수면 아래로 다시 들어갔다. 시체를 처음 본 건 아니지만 나는 꽤나 놀란 나머지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방금 봤죠? 네, 시체. 이거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나 보네요. 여기서 지키고 있어요. 일단 시체가 아직 낚싯대에 걸려 있으니까 저는 신고 좀 하고 올게요. 그리고 저기 어떤 사람 보이죠? 잘 감시해보세요. 제가 봤을 땐 저 사람이 범인 같거든요.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남아있던 랜턴을 들고 달려가셨다. 경찰에 신고하러 가실 필요 없는데요. 내가 말했지만 그건 이미 아저씨가 쏜살같이 떠난 후였다. 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기분 탓인지 어둠이 더욱 짙게 깔린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저씨가 말한 대로 저 멀리를 쳐다봤다. 아저씨 말대로 어떤 사람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제법 가까이에서 바라봤지만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 두 마리다. 앉아있던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두 마리다. 나는 아저씨 옆에 있던 통을 쳐다봤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다. 내가 훔쳐갈까봐 그런 건가? 저는 낚시랑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 마리다. 정신 나갔나? 나는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내 예상 밖의 수상한 인물의 머리가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순간 풀 쪽에서 용태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용태 씨, 낚싯대에 시체가 걸렸어요. 오. 내 말을 듣자마자 용태 씨는 자신의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나 역시 용태 씨를 도와 시체를 무트로 건져냈다. 상호 씨 신고는 했어요? 아까 어떤 아저씨가 신고한다고 가시긴 했는데. 누가 왔다 갔어요? 네. 그 사람이 범인 같은데요. 우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죠. 용태 씨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일단은 용태 씨를 따라갔다. 순간 무언가가 나타나더니 용태 씨를 덮치고 도망갔다. 괜찮아요? 쫓아가고 싶었지만 용태 씨 때문에 쫓아갈 수 없었다. 상호 씨, 일단 칼 좀 뽑아줘요. 좀 참아요. 용태 씨의 허벅지에는 꽤나 큰 식칼이 박혀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칼을 뽑아냈다. 낚았다. 용태 씨가 중얼거렸다. 네, 뭐라고요? 순간 환한 빛이 들이닥쳤다. 아까 신고한 경찰들인 모양이었다. 순간 용태 씨가 경찰들에게 달려나갔다. 살려주세요. 저기 저 사람이 저수지의 살인범이에요. 용태 씨의 말과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귀엽기까지 했다. 나는 터벅터벅 경찰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놈이 범인 맞아. 증거도 있으니까 빨리 수갑 채우고 병원에 데려가. 나는 경찰들에게 말했다. 네, 강 형사님. 경찰들은 용태 씨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용태 씨는 그런 경찰들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바라봤다. 오이, 강상호 형사 한 거냈네. 뒤늦게 나타난 최 반장님이 말했다. 아직입니다. 두 마리거든요. 제 바로 뒤에 신고한 사람이 공범입니다. 뭐, 단독범이 아니었어? 네, 그 녀석은 저 풀숲으로 숨었으니까 지금 찾으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태 씨, 공무원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경찰차를 타고 돌아갔다. 오, 강상호. 아주 낚시꾼인데 범인도 낚고. 최 반장님이 커피를 들고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다음부터는 일이라도 낚시하러는 안 갑니다. 그나저나 공범인 것까지 알아내고 어떻게 알아낸 거야? 우리한테 정보라고는 김용태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수지에 있던 낚시꾼이 알려줬어요. 두 마리라고. 뭐야? 최 반장님이 놀라며 말했다. 농담이고 범인이 멍청하게 시체가 어떤 낚싯대에 걸렸는지 말도 안 해줬는데 시체가 낚인 자기 낚싯대를 들어 올리잖아요. 아, 그래. 깜짝이야. 난 또 시체가 말했다고 해서 놀랬잖아. 범인들이 내가 형사인지도 모르고 너를 낚으려고 별짓을 다 했더라고. 죽은 사람을 낚시꾼처럼 위장도 해놓고 웃긴 놈들이야. 그렇지?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화장실의 여자.
친구는 학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수학 한 과목만 했어 1시간만 하고 집에 가죠. 그래서 그 친구는 몇 개월 다녔는데 화장실 간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의 친구가 화장실이 급해서 얘를 꼬셔서 같이 화장실에 갔다고 해요. 학원 여자 화장실은 2칸이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는 앞칸에 들어갔고 제 친구는 그 앞에 서서 있었다고 합니다. 너 먼저 가면 안 된다. 대충 이런 얘기가 오고 갔고 친구도 화장실에 와서 갑자기 볼 일이 보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옆칸이 비어 있는지 알고 밀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더군요. 그래서 누구 있나 하고 문을 똑똑 두들겨 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문득 나타난 호기심. 손잡이가 나간 상태여서 구멍이 있지요. 단추만한 구멍. 친구는 궁금해서 구멍으로 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안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 화장실 안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변기 위에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실수로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친구는 바로 눈을 떼고 어머 어떻게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그때 바로 그 화장실 들어간 친구가 나오고 겨우 나갔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아나 어떻게 해. 역한 선생님이 볼일 보고 계셨는데 눈 마주쳤어. 이렇게 말하고는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우리 학원에 머리 긴 여자 선생님 계세요? 아니, 없는데 머리 짧은 선생님하고 남자 선생님밖에 없어. 근데 왜? 이상하다. 분명 그 친구는 화장실에서 여자분을 봤는데. 아니요. 제가 화장실에서 둘째 칸에서 실수로 어떤 여자분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 학원 선생님인지 알고요. 근데 수학 선생님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선 말을 하셨죠. 에이, 선생님 놀리려고 한 소리지. 여자 화장실 둘째 칸은 예전부터 막혀 있어. 선생님께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친구는 아니라고 막 아니라고 똑똑히 봤다며 선생님께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는 여자 화장실 둘째 칸을 뜯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둘째 칸 문을 뜯는 순간 친구는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다는군요. 둘째 칸에는 변기도 없이 그냥 대걸레 몇 개와 물통 그런 청소도구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대걸레를 잘못 본 거 아니야? 라고 묻자 그 친구는 절대 아니라며 아직도 그 여자 얼굴을 선명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신혼여행. 한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다. 둘은 평생에 한 번인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무척 특이한 장소로 신혼여행을 갔다. 바로 그곳은 무인도. 외부와의 연락도 닿지 않고 먼 바다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 그곳은 소수의 VIP들을 위한 여행지였다. 맹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진 높은 외부 울타리 속에 많은 과일나무들을 심어놓고 가운데 화려한 별장을 지어놓은 무인도인 것이다. 신혼부부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기로 하고 그동안은 아무런 외부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부부를 데리고 돌아가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푸르른 바닷물과 함께 붉게 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그들은 평생을 약속했다. 일주일 뒤 신혼부부를 데려가기 위해 온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자는 온몸에 긁힌 상처와 함께 침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그 옆쪽에는 남자가 목을 매달은 채 죽어 있었다. 사람들은 사망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하였지만 그렇다 할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여자의 시신은 몸에 긁힌 상처가 있어 많이 훼손돼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라 추정하고 있었고 남자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다연아, 우리 저 붉게 물드는 노을과 같이 우리의 사랑도 항상 활을 타올랐으면 좋겠다. 응, 오빠 나도 이제 오빠만을 사랑할게. 태민이랑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해. 또 그 얘긴 왜 꺼내고 그래. 이미 다 지나고 다 잊어가는데 꼭 그걸 끄집어내서 내 맘을 흐트려야겠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난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둘만을 위한 신혼여행인데 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서 사람 기분을 망쳐놔. 오빠, 다 지난 일이잖아. 내가 미안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다현이. 우리가 사귀는 중간에 나타난 태민이. 다현이의 첫사랑. 그로 인해 우리 관계는 심각하게 뒤틀렸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떠나감으로 우리의 사랑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나 또한 정리를 다해가고 있었으나 또다시 꺼낸 이야기에 화가 났다. 오빠 정말 이런 사람밖에 안 됐어? 내가 지금 누굴 사랑하는데. 이럴 때마다 정말 오빠한테 정 떨어지려고 해. 화가 난다. 전태민 그 새끼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신혼여행이 또 엉망이 될 것 같았다. 그를 다시 봤다고 날 외면하고 그에게 간 다현이에게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난 해선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다. 오빠 왜 이래? 숨 못 쉬겠어 놓아줘. 오빠. 그녀의 몸이 한 차례 부르르 떨리더니 이내 숨이 멎었다. 막상 이를 저지르고 보니 정신이 없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일주일 뒤면 사람들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 정다현 이견 때문에 내 황금 같은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그래. 울타리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맹수한테 당한 척 사고사로 위장하는 거야. 나는 간신히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녀는 못 들어왔다고 하고 맹수들에게 먹이가 되었다고 하는 거야. 직접 밖으로 나가서 시신을 놔두고 오긴 위험하니 울타리 안쪽에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 그녀를 묻어버리자. 어차피 맹수들의 먹이가 되면 그녀의 시신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곳의 시신을 찾으러 갈 엄두도 못 낼 테니 난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기 시작했다. 이제 일주일 뒤 사람들이 왔을 때 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다음날 잠에서 일어나서 나는 까무러칠 뻔했다. 내 옆에 다현이가 싸늘한 시신인 채로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어제 묻었는데 몸을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나는 또다시 어제 팠던 구덩이에 다현이를 묻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또 내 옆에 있는 다현이를 보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도대체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건가? 내가 묻었던 시체가 왜 내 옆에 다시 있단 말인가? 사람을 죽였다는 충격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그녀의 모습에 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천장에 옷을 달고 내 목을 메었다. 숨이 막혀온다. 뭐라? 숨이 막혀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이틀 동안 꿨던 같은 내용의 꿈이 생각난다. 구덩이 속에 있는 다현이의 손을 잡고 울타리 안을 산책하다가 들어오는 내 모습이